수술 직전 남편이 여동생에게 몰래 송금한 1억 5천만 원. 남편의 통장엔 고작 5만 원이 남아 있었고 전 의사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치료 안 받겠습니다. 돈 없어요. 응급실 앞은 적막했습니다. 대한종합병원이라는 간판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백색 조명이 모든 생명을 삼켜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소독용 알코올 냄새와 두려움의 눅눅한 기운이 뒤섞여 숨막히는 공기를 만들어냈죠. 저는 방금 닫힌 무거운 철문 너머로 사라진 의사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마지막 판결처럼 뇌리에 울렸습니다. 긴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비 보증금만 4천만 원입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4천만 원. 그 안에 누워있는 한 남자, 제 남편 민준의 생사를 가르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재킷 주머니에서 은행 카드를 꺼냈습니다. 민준의 카드였죠. 제 8년의 청춘, 피와 땀을 바쳐 모은 돈이 들어있는 카드였습니다. 저는 조금도 떨리지 않는 걸음으로 수납 창구로 향했습니다. 복도 구석에 주저앉아 눈물마저 말라버린 절망적인 눈으로 저를 보고 있는 시어머니, 박 여사님의 혼란스러운 모습과는 대조적이었죠. 간호사들, 다른 환자 보호자들의 시선이 모두 제게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남편을 살리기 위해 전 재산이라도 팔 기세로 절망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아내의 모습을 기대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온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카드를 수납 창구에 내밀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전문적인 태도를 잃지 않은 젊은 간호사가 카드를 받았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 정보가 뜨자 간호사는 화면과 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이내 의아함으로 그리고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화면을 확인하고는 당황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저기, 보호자님, 죄송하지만 카드 잔액이 5만 원밖에 없는데요. 5만 원, 수술비는 4천만 원인데 잔액이 5만 원이라고요? 저는 카드를 돌려받았습니다. 플라스틱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방감의 미소가 아닌 얼음장처럼 차갑고 심지어 잔인하기까지 한 미소였죠. 이 미소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 깊이 새겨질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박 여사님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애써 몸을 일으킨 시어머니는 충혈된 눈으로 기적을 바라듯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공기 중에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죄송해요. 민준 씨 치료 못하겠어요. 통장에 5만 원밖에 없네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했습니다. 몸이 굳어버린 그녀는 이내 경악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거짓말하지 마라. 민준이가 자기 통장에 1억 넘게 모아놨다고 했어. 너희 둘이 몇 년을 아등바등 모은 돈 아니냐. 우리 미나 대학 졸업하고 결혼할 때까지 쓸 돈은 충분하다고 나한테 자랑까지 했는데 시어머니는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 제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수진아, 제발 사실대로 말해다오. 돈 어디다 숨긴 거니? 내 남편한테 이러면 안 돼. 수진아, 저는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시어머니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와 비난이 뒤섞인 그녀의 절망적인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1억이 넘는 돈이었죠.
정확히는 1억 5천만 원이요. 제 8년의 피와 땀이 담긴 돈이에요. 하지만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드님께 직접 물어보셔야죠. 저도 궁금하네요. 불과 한 달 사이에 1억 5천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죄송하지만 지금 저에겐 민준 씨를 살릴 4천만 원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남편이 죽어가는 걸 지켜보는 아내, 그저 잔인할 정도로 냉정한 제 모습만 볼 뿐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제가 지난 8년간, 특히 지난 한 달간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누구의 시선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섰습니다. 차갑고 고통스러운 진실이 병원 복도 한가운데에 그대로 드러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악독한 아내,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로 낙인 찍히겠지만 더는 상관없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는 착하고 순종적인 아내 역할에 진절머리가 났으니까요. 저는 민준이 의식 없이 누워있는 병실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고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박이댁에서 내 인생과 내 딸 하윤이의 미래가 이대로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저장해뒀지만 한 번도 누를 용기가 없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이시죠? 네, 접니다. 민준 씨 아내 박수진입니다.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지금 바로 이혼 서류 준비를 시작해 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자금 추적 전문가를 좀 알아봐 주세요. 저희 부부 공동 계좌에서 1억 5천만 원이 사라졌는데 전부 신우이에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명백히 밝히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자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전쟁, 아니, 정의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 바로 이 순간 시작된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바닥에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의 무관심과 시댁 식구들의 방관이 저를 이 막다른 길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저는 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제 딸이 마지막 순간까지 기만당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제 것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의 분노 어린 시선과 쉴 새 없이 깜빡이는 응급실 불빛을 뒤로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제가 민준을 구하지 않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배신에 대한 해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8년간의 희생에 대한 정의, 사라진 1억 5천만 원의 진실, 그리고 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진짜 악마가 누구인지 똑똑히 밝혀내야 했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성공법률사무소로 가주세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 나는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추악한 음모와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울기만 하고 참고만 살던 약한 박수진은 없을 것이다. 차에 앉아 지난달 일을 떠올렸습니다. 유방종양 수술비로 500만 원이 필요했을 때 저는 울며 민준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갑게 말했죠. 조금만 기다려. 일단 미나 일부터 처리하고 나서 생각하자. 이제 저도 민준에게 똑같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려요. 내가 모든 걸 밝혀낸 다음에 당신 일을 생각할 테니 통장에 남은 5만 원. 그것은 배신의 대가이자 제 반격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민준을 죽게 내버려 두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쉽게 살게 두지도 않을 겁니다. 그는 제 사랑과 믿음을 짓밟은 기만과 무관심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합니다. 저는 5만 원이 든 은행카드를 꽉 쥐었습니다. 차갑기만 하던 카드가 이제는 제게 무서울이 많지 강한 힘과 냉철함을 주고 있었습니다. 차갑기만 하던 카드가 이제는 제게 무서울이 많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오직 결심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김 변호사 사무실은 병원의 소란스러움과는 달리 고요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엄격하고 공정하기로 소문난 중년의 변호사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는 제게 짙은 갈색 가죽, 소파에 앉기를 권하며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이 순간부터 제가 마주해야 할 것은 남편의 배신뿐 아니라 복잡한 법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진 씨, 진정하시고 모든 걸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세부적인 정보가 이 싸움의 열쇠입니다. 김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에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5만 원짜리 카드를 쥔 채 김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울지 않고 억눌린 분노만 담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8년 동안 이 가정을 위해 모든 걸 바쳤어요. 쉬지 않고 일하고 푼돈까지 아끼며 제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않았습니다. 오직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요. 하지만 제가 돌려받은 건 무관심과 기만, 그리고 저를 빈손으로 내쫓으려는 계획뿐이었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모든 건 지난달부터 시작됐어요. 가슴에 종양이 발견돼서 급히 수술을 받아야 했죠. 의사는 수술비로 약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진단서를 들고 민준 씨에게 애원했어요. 여보, 나 급하게 돈이 필요해. 이 종양 빨리 제거해야 한대. 미룰 수 없어. 라고요. 저는 쓰디쓴 기억을 삼키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는 어떤 걱정도 없는 텅 빈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일단 미나 일부터 처리하고 나서 생각하자. 심지어 양성 종양이니 천천히 해도 괜찮다며 저를 안심시키기까지 했어요. 김 변호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수첩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미나 씨라면 신우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민준 씨의 여동생이요. 저는 아내의 목숨보다 더 급한 일이 대체 뭐냐고 물었죠. 그러자 그는 미나가 집수리하고 출퇴근할 때 편하게 쓰려고 차도 사야 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남편의 도박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미나는 내 동생인데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겨? 당신은 언제나 여기 있잖아. 당신 일은 나중에 천천히 챙겨줄게. 그때의 치욕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저는 아내고 아픈 사람인데 신우이의 사치와 낭비보다 뒷전으로 밀려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아세요? 그 후 2주 동안 제가 극심한 불안 속에서 그가 저를 챙겨주기만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우연히 공동 예금 계좌에서 거액의 이체 내역들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모은 1억 5천만 원 전액을 민준 씨가 몰래 여동생 미나에게 전부 이체한 거였어요. 저는 민준이 입원하기 전 몰래 복사해둔 은행거래 내역서를 김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보세요, 변호사님. 이게 증거입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1억 5천만 원 전액이요. 제 피와 땀, 우리 하윤이를 키우고 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쓰여야 할 돈이 제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멋대로 사라진 겁니다. 김 변호사는 안경을 쓰고 거래 내역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 행위가 아닙니다. 수진 씨, 민준 씨가 부인께서 아픈 상황에
이렇게 큰 공동 재산을 자기 가족에게 임의로 이전한 것은 이혼을 앞두고 부인의 재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자행된 명백한 재산은닉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변호사님. 바로 그거예요. 지금 그는 병원에 누워 수술비 4천만 원을 기다리고 있죠. 시어머니는 제게 왜 통장에 5만 원밖에 없냐고 소리치셨고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 제가 악한 게 아니라면 대체 누가 저를 여기까지 몰고 온 걸까요? 지난달 제가 유방 종양 수술비일 500만 원이 필요했을 때 어머님과 민준 씨는 제게 뭐라고 하셨죠? 저는 병원에서의 극적인 순간 제 차가운 미소와 시어머니의 경악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민준 씨를 구하지 않는 것은 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제 모든 믿음과 재산을 제 손으로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게 혹독한 교훈을 가르쳐 줬어요. 스스로를 챙겨야 한다고요. 만약 제가 지금 4천만 원을 빚내서 그를 구한다면 그와 미나는 계획대로 집까지 팔아 저를 빈손으로 내쫓을 겁니다. 김 변호사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수진 씨의 분노 충분히 이해합니다. 병원에서의 행동은 외부인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본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증거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신우이에게 송금된 거래들을 공동 재산은닉 행위로 보고 무효화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저희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그 후 재무 전문가와 협력하여 1억 5천만 원이 미나 씨를 위해 정확히 어디에 쓰였는지 차량 구매, 주택 수리, 부채 상환 등 상세한 내역을 작성할 겁니다. 이는 미나 씨가 재산은닉에 가담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또한 민준 씨가 사전에 집 매각을 위임했을 경우에 대비해 법원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혼뿐만 아니라 정의와 제 존엄성을 되찾고 싶어요. 변호사님, 딸 하윤이의 양육권도 제가 가져와야 합니다. 재산에 관해서는 은닉된 1억 5천만 원 전액과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요구합니다. 그 돈으로 제 수술을 받고 하윤이의 미래를 위한 자금으로 쓸 겁니다. 수진 씨의 요구는 전적으로 정당하며 법적 근거가 충분합니다.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누가 악인이고 누가 사기꾼인지 명명백백히 밝혀냅시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사는 약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제 결심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혼란과 분노에 휩싸여 있을 것을 압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욕할 것이고 시누이는 저를 협박하려 들겠죠. 하지만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제 편에 서 있었으니까요. 휴대폰을 꺼내 오랜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민준 씨가 입원하기 전에 혹시 누구한테 집 팔아달라고 위임장 같은 거 써줬는지 몰래 좀 알아봐줘. 지연이는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는 대학 동기로 이 정보를 확인해 줄 능력이 있었습니다. 민준과 미나의 음모가 1억 5천만 원을 빼돌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을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딸 하윤이를 데리러 가야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이가 학교를 마칠 시간이었습니다. 하윤이는 제가 끝까지 강해져야 할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제 딸의 미래가 아빠와 고모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망가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하윤이의 학교로 향하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을 구하지 않는 건 정이 없어서가 아니야. 당신이 내 모든 믿음과 재산을 제 손으로 파괴했기 때문이야. 저는 모든 비난에 진실로 맞설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김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교차 확인된 은행 거래 내역서, 이혼 소장 초안, 그리고 상세한 재무 분석 보고서를 포함한 두툼한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와 재무 전문가는 쉴 틈 없이 일한 듯 했습니다. 수진 씨, 여기 보세요. 김 변호사가 분석표를 가리켰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부부 공동 계좌에서 미나 씨 계좌로 이체된 총액은 정확히 1억 5천만 원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았습니다. 심장이 옥죄는 것 같았습니다. 1억 5천만 원.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8년간의 고된 노동, 아껴 먹은 식사, 사지 못했던 물건들, 그리고 딸 하윤이의 밝은 미래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이 1억 5천만 원은 민준 씨가 3차례에 걸쳐 이체했습니다. 저희 예상대로요. 첫 번째는 지난달 초3, 500만 원. 두 번째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 500만 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민준 씨가 입원하기 불과 3일 전, 나머지 0만 원입니다. 총액은 1억 5천만 원. 수진 씨와 민준 씨가 8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모은 전 재산,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전부입니다. 목이 바싹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충격이라기보다는 이미 예감했던 고통의 확인이었습니다. 배신의 끝을 마주한 고통이었죠. 변호사님, 보시다시피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살았어요. 하윤이 학원비, 교육보험, 제 수술비를 위해 모은 돈이었어요. 이 모든 걸 그 사람이 제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멋대로 보내버린 겁니다. 김 변호사는 공감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 씨, 현행법상 이는 혼인기간 중 형성된 명백한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민준 씨가 아내의 동의 없이 그리고 가족 공동의 목적이 아닌 이유로 이 거액을 여동생에게 이전한 것은 명백한 재산은닉 행위입니다. 법정에서 확실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 문제를 명확히 밝히는데 전력을 다해주세요. 법원이 이 거래를 무효로 선언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1억 5천만 원 전액을 돌려받고 싶어요. 걱정 마십시오. 은행에 확인 서명이 있는 거래 내역서, 사본, 재무 전문가와의 협의 기록 등 모든 증거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미나 씨의 계좌를 동결하기 위해 법원에 긴급 임시 조치를 신청하는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그녀가 그 돈을 더 이상 빼돌리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적어도 정의는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니까요. 변호사님, 재산은닉 외에도 그 돈의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미나 씨를 위해 정확히 어디에 쓰였는지 알고 싶어요. 그게 중요한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수진 씨,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돈이 미나 씨의 개인적인 목적, 즉 차량 구매, 주택 수리, 개인 부채 상환 등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한다면 이는 단순한 증여나 도움이 아니라 명백한 재산 은닉 행위라는 주장을 더욱 강화시켜 줍니다. 이는 미나 씨가 민준 씨의 불법 행위에 가담했음을 증명하며 그녀 역시 이 돈을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김 변호사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와 전문가가 작성한 상세 지출 내역서였습니다. 저희가 수진 씨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잠정적으로 추적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500만 원. 이 돈은 미나 씨가 언제까지 스쿠터만 탈 수는 없다, 쪽팔린다며
소형차를 사고 싶다고 말한 직후에 이체되었습니다. 두 번째, 500만 원. 이 돈은 미나 씨가 낡은 집 외관을 새로 꾸미고 이웃들에게 폼나게 보이려고 방을 하나 더 증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700만 원. 이 항목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미나 씨 아들의 다음 학기 국제학교 등록금이었습니다. 7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 저는 울분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700만 원은 제 딸 하윤이의 교육보험을 위해 납입해야 할 돈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친딸의 미래를 빼앗아 여동생의 허영심을 채워준 것입니다. 제 딸의 안전을 앗아가 조카의 사치를 위해 쓴 것입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더 이상 약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극에 달한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변호사님, 미나 씨에게 재산은닉 공모제의 책임을 물어주세요. 저는 바보 취급, 남 취급당하는 것을 더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단 한 푼까지 모두 돌려놓게 하고 싶어요. 걱정 마세요. 법정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우리는 미나 씨에게 1억 5천만 원 전액을 이혼 후 재산 분할을 위해 부부 공동 계좌로 반환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되찾고 한 아내와 엄마로서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참았고 너무 많이 희생했습니다. 제 8년의 청춘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짓밟히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믿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진 씨, 우리는 이길 겁니다. 사무실을 나서자 머릿속에는 딸 하윤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습니다. 이틀 후, 김 변호사로부터 공식적인 상세 지출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모든 숫자와 날짜가 종이 위에 선명하게 인쇄되어 마치 칼날처럼 제 마음을 베는 듯했습니다. 저는 조용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갖고 온 보금자리였던 이 집은 이제 기만의 차가운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내역서를 들여다보며 민준의 무관심과 배신이 단순히 여동생에 대한 과잉보호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저에 대한 시댁의 실망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8년 전 제가 첫 딸 하윤이를 낳았을 때 시어머니의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그래도 딸이라니. 나중에 아들 하나 더 낳도록 노력해라.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이 있어야지. 민준이가 이 집안의 장손인데 저는 노력했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로 더 이상 아이를, 정확히는 시댁이 원하는 아들을 낳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서서히 외부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낳아주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 모든 희생과 노력은 무의미해졌습니다. 저는 뼈 빠지게 일하고 돈을 아끼고 요리하고 집안과 아이를 돌봤습니다. 그 모든 것은 민준과 시댁 식구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돈 나오는 기계, 언제든 쉽게 버려질 수 있는 아내로 여겨졌을 뿐입니다. 유방 종양 수술비일 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제 말을 차갑게 거절하던 민준의 모습과 여동생에게 1억 5천만 원을 아낌없이 주던 그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그 고통은 이제 힘이 되었습니다.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제 가치가 아들을 낳았는지 여부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저는 즉시 김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이혼 소장의 한 가지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민준 씨가 재산을 은닉한 이유가 단순히 미나 씨에게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제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오래전부터 이혼을 계획했고 제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그와 시댁, 식구들의 태도에 대한 모든 증거를
소장에 포함시켜 주세요. 수진 씨. 그 내용은 민준 씨의 재산 강탈 의도를 뒷받침하는 매우 강력한 근거가 될 겁니다. 바로 추가하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되찾는 겁니다. 전화를 끊자 결심이 가슴에 가득 찼습니다. 돈으로 민준을 구할 수는 없지만 진실로 저 자신을 구할 것입니다. 욕실로 들어가 거울 속에 저를 보았습니다. 병과 걱정으로 초췌하고 지친 얼굴. 하지만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굳건한 의지와 투지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세 지출 내역서를 테이블 위에 선언문처럼 올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바보 취급당하지 않겠습니다. 그 후 며칠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병원에 있었고 수술은 자금 부족으로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전화와 문자로 가장 악독한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수진아, 이 악독한 거사. 네가 지금 네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는 걸 알기나 해? 아내라는 사람이 남편 수술비 4천만 원이 없다는 게 말이 돼. 돈 어디다 숨겼어? 당장 불어. 우리 집안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지만 완전히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논쟁하지 않고 차가운 사실로만 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악하지 않아요. 그저 민준 씨가 제게 가르쳐준 대로 제 자신을 챙기고 있을 뿐입니다. 민준 씨가 공동 예금 1억 5천만 원을 전부 미나에게 보냈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민준 씨에게 물어보세요. 그 돈이 있다면 저도 구할 겁니다. 하지만 없다면 저를 기만한 사람을 위해 빚까지 질 책임은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악을 썼습니다. 온 친척들에게 저를 나쁜 년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종양 수술비로 500만 원이 필요했을 때 민준 씨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가 4천만 원이 필요하니 그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 위해 기다려야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준 씨의 재산은닉 행위는 불법입니다. 제가 정의를 되찾으려는 것은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민준 씨에게 제가 제시한 조건대로 이혼 서류에 서명하라고 설득하세요. 그게 그를 살릴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더 반박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분노가 절망에 빠진 어머니의 반응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감정에 제 결심이 흔들리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민준과 미나의 음모가 재산 은닉보다 더 끔찍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움을 요청했던 친구 지연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진아, 큰일 났어. 침착하게 들어야 해.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인해봤어. 너랑 민준 씨 명의로 된 아파트. 민준 씨가 입원하기 직전에 매각 위임 계약서에 서명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배신을 각오하고 있었지만 이 계획은 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뭐라고? 집을 팔라고 위임했다고? 누구한테? 미나 씨한테. 민준 씨가 매각, 거래, 가격 결정에 대한 모든 권한을 여동생 미나에게 위임했어. 위임 기간은 1년이야. 이건 이혼 계획의 일부인 것 같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의 모든 조각이 끔찍하게 맞춰졌습니다. 민주는 1억 5천만 원의 예금을 빼돌린 것뿐만 아니라 저를 완전히 빈손으로 집에서 내쫓을 계획까지 세운 것입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겁니다. 민주는 제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혼을 요구하고 예금을 모두 빼돌린 후 저를 빈손으로 내보낼 작정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부부간의 정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저를 이용해 수술비를 내게 하고 그 후 미나는 집을 팔아 두 남매가 예금과 집 판 돈을 전부 챙겨 잠적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병들고 집도 돈도 없이 어린 딸과 함께 남겨질 저를 상상하면서요. 언제부터 계획한 거야?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민준 씨는 3개월 전부터 다른 법률 사무소에서 이혼 상담을 받아왔어. 주된 이유는 네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거였고 그의 목적은 명확해. 재산을 모두 빼돌리고 집을 판 뒤 너를 빈손으로 내쫓으려는 거야. 3개월. 그는 3개월 동안 제 옆에서 남편인 척하며 제가 차려준 밥을 먹고 제 옆에서 잠을 자면서 제 인생을 파괴할 가장 잔인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종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기다리라고 안심시켰고 그동안 예금은 여동생의 차와 집수리를 위해 모두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제 안의 분노는 더 이상 작은 불씨가 아니었습니다. 맹렬한 폭풍으로 타올랐습니다. 저는 배신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기만당하고 함정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8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정말 바보처럼 사랑과 그의 선함을 맹목적으로 믿었던 겁니다. 저는 즉시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당장 집 매매를 막아야 해요. 민준 씨가 미나에게 집 매각 위임장까지 써줬어요. 그는 3개월 전부터 제가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이혼을 계획하고 저를 빈손으로 내쫓으려 했어요. 김 변호사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했습니다. 수진 씨, 진정하세요. 즉시 법원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거래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습니다. 매각 위임장과 그가 사전에 이혼 상담을 받았다는 증거는 재산 은닉 및 강탈 의도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미나 씨를 재산 은닉 및 강탈 공모 혐의로 고소하는 서류에 이 내용을 추가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믿겠습니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주세요. 제 딸의 보금자리를 저들에게 빼앗길 수는 없어요. 전화를 끊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곧장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한때 민준과 함께 꿈을 나누던 이 방은 이제 고통스러운 기억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낡은 옷장을 열어 해지고 색이 바랜 제 옷가지들을 보았습니다. 민준이 제 돈으로 여동생에게 사준 사치품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어리석고 약했던 박수진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타수진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제 짐과 하윤이의 짐을 간단한 여행 가방에 챙겼습니다. 이 집에 단 1초도 더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하윤이를 데리러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한 아내의 반격은 단순히 돈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삶과 미래, 그리고 존엄성을 되찾는 싸움이었습니다. 이혼 소송과 재산 은닉 고소,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마친 후 저는 하윤이와 함께 친한 친구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시어머니와 친척들로부터 딸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다가올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조용한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예상대로 김 변호사가 병원과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낸 지 몇 시간 만에 제 전화는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번호로 버룬컹. 김 변호사가 병원과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낸 지 누구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여보세요. 미나 씨? 제 목소리는 차갑고 침착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형님, 미쳤어요?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오빠가 위독한 거 안 보여요? 당장 소송 취하해요. 계저랑 집 동결시킨 거 당장 풀라고요. 우리 가족 전부 감옥에 쳐넣을 작정이에요. 미나는 저를 위협하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명백한 공황 상태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녀의 계좌와 부동산 거래를 막은 것이 두 남매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찌른 것입니다. 저는 그녀가 소리치는 동안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잠잠해지자 천천히 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롭게 한 글자 내뱉었습니다. 잘 들어, 미나 씨. 난 미치지 않았어. 내 것을 되찾고 있을 뿐이야. 소송 취하 안에 계좌나 집 동결도 풀지 않을 거야. 당신과 당신 오빠가 내 최후 통첩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최후 통첩. 뭘 원하는데요? 미나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짓 울음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 최후 통첩은 아주 명확해. 당신 오빠를 살릴 유일한 조건이기도 하지. 첫째, 즉시 이혼한다. 민준 씨는 위자료 및 재산 분할 합의서와 이혼 합의서에 서명해야 해. 둘째, 딸 하윤이의 양육권은 전적으로 내가 가진다. 셋째, 이 아파트와 당신이 반환한 후의 공동계좌, 잔액 전부는 내 소유가 된다. 넷째, 당신은 빼돌린 1억 5천만 원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하지 않으면 재산은닉 및 강탈 공모죄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거야. 이 돈은 내 수술비와 내 딸의 미래를 위한 자금으로 쓰일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당신 오빠는 나를 속이고 재산을 빼돌려 빈손으로 내쫓으려 했어. 당신들의 모든 음모는 이미 다 드러났어. 민준 씨가 당신에게 써준 집 매각 위임장, 그의 이혼 상담 기록까지 전부 내 손에 있어. 만약 민준 씨가 서명하지 않으면 난 더 이상 그를 구하지 않아. 그는 수술 지연으로 인한 운명을 마주하게 될 거고, 당신은 재산은닉죄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내가 그에게 살 기회를 주는 거지만 그는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 수화기 너머는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미나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더 이상 바보같이 마음 약한 형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잠시 후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럴 순 없어요. 천하의 나쁜 년이 될 거라고요. 나쁜 년. 차라리 내 딸을 지키는 나쁜 년이 될지언정. 속고 사는 바보는 되지 않겠어. 민준 씨에게 똑똑히 전해. 이게 그가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목숨을 택할 건지 아니면 기만을 택할 건지 생각할 시간은 3일 주겠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도박에 모든 것을 걸었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제 저항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직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욕설이 아닌 분노 섞인 애원이었습니다. 수진아, 네 남편한테 이럴 순 없다. 내 아들이야. 죽어가는 걸 보겠다는 거냐? 왜 하필 지금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당장 소송 취하해. 내가 빌게. 어머님,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종양수술비일 500만 원이 필요했을 때 민준 씨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가 4천만 원이 필요하니 그도 책임을 지기 위해 기다려야 합니다. 어머님, 민준 씨는 공동예금 1억 5천만 원을 미나에게 빼돌렸고 저를 빈손으로 내쫓기 위해 집 매각 위임장까지 썼습니다. 제 행동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되찾는 것입니다. 민준 씨에게 이혼 서류에 서명하라고 설득하세요. 그게 그를 살릴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들의 근거 없는 비난을 들어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가족에 대한 모든 감정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의 근거 없는 비난을 들어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직 정의와 딸 하윤이의 미래만이 중요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을 흔들고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민준과 미나를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목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목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목숨 중 하나를 선택해야. 그들은 곧또뽀뽀뽀뽀뽀 생존 본능이 제 조건을 받아들이게 만들 것이라 믿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이혼 조건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체면과 대를 잇는 것에 집착하는 전통적인 분이셨으니까요. 아들도 못 낳는 쓸모없는 며느리 취급하던 제가 아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최후 통첩을 날린 것은 그녀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을 겁니다. 그녀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하윤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자 시어머니와 시댁 친척 몇몇이 친구 집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기에 친구에게 미리 언지를 해두었죠. 저는 침착하게 문을 열고 나가 시어머니의 분노와 친척들의 비난 어린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앞으로 다가와 분노로 붉어진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박수진, 네가 인간이냐? 이게 무슨 짓이야? 이 피도 눈물도 없는 것. 내 남편과 시누이를 협박해? 이 집안을 아주 풍비박산을 내려고 작정했어? 민준의 고모뻘 되는 한 친척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수진아. 그래도 민준이는 내 남편이고 하윤이 아빠인데 사람 사이에 정이라는 게 있어야지. 돈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하냐? 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똑바로 섰습니다. 시어머니와 그곳에 모인 모든 친척들을 차례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리고 고모님, 아저씨.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정말 정없는 아내인가요? 저는 그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8년의 청춘을 바쳐 이 가정을 돌보고 하윤이를 키우고 공동 재산을 모으기 위해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은 제 피와 땀입니다. 하지만 제가 목숨을 구하기 위해 종양 수술비 500만 원이 필요했을 때 민준 씨는 제게 뭐라고 했습니까? 기다려. 미나 일부터 처리하고 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아팠고 살고 싶었고 수술비가 필요했지만 그는 저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몰래 공동예금 1억 5천만 원 전액을 시누이 미나에게 보내 그녀의 차값과 집수리비,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가 준비해준 은행거래 내역서와 상세 지출 내역서 사본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보세요.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1억 5천만 원이 미나에게 넘어갔습니다. 민준 씨의 재산은 닉 행위는 불법이며 저와 제 딸 하윤이의 재산을 강탈한 행위입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누가 악독하고 누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입니까? 시어머니와 친척들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내역서에 명시된 숫자와 지출 사유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민준 씨는 돈만 빼돌린 게 아니라 이혼 후 저를 빈손으로 내쫓을 목적으로 미나에게 집 매각 위임장까지 써줬습니다. 그는 3개월 전부터 제가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이혼 상담을 받아왔습니다. 어머님과 친척분들, 보세요. 이건 계획적인 사기입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녀는 백지 위에 검은 글씨로 찍힌 증거들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더 이상 나쁜 년이라는 소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8년간 들어온 소리니까요. 저는 제 권리인 정의를 되찾는 것입니다. 제 이혼 조건은 합리적입니다. 제 것을 되찾을 뿐입니다. 민준 씨가 서류에 서명하면 저는 그의 목숨을 구할 겁니다. 시어머니는 분노와 수치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웅성거리기 시작한 친척들을 보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이렇게까지 끔찍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수진아, 내가 민준이랑 미나랑 얘기할 시간을 좀 다오. 시어머니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3일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3일 후에도 그가 서명하지 않으면 저는 병원 측에 진료비 지불 능력이 없음을 통보하고 모든 의료적 조치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저는 경고할 만큼 했습니다. 그를 살리고 싶으시면 서명하라고 설득하세요. 저는 뒤돌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로 시댁 식구들의 혼란과 경악에 찬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증오는 버렸지만 정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압박감은 온전히 민준과 미나의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대치 후 압박감이 몇 배는 더 커졌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체면과 자식을 목숨처럼 여기는 시어머니가 어떻게든 저를 회유하려 들 것이 뻔했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대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는 더 이상 고함이 아닌 피로와 애원이 섞여 있었지만 여전히 비난조였습니다. 수진아, 내 말 좀 들어라. 민준이가 잘못한 거 안다. 하지만 그래도 걔는 지금 죽어가고 있잖니. 네가 걔 아내인데 어떻게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니? 걔 좀 살려다오. 내가 약속하마. 나중에 나랑 민준이가 1억 5천만 원 꼭 갚을게. 엄마 말 믿어다오. 저는 시어머니가 제게 남은 마지막 동정심에 호소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믿음은 죽었고 저와 제 딸을 위한 보호막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더는 어머님 약속을 믿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공동 재산을 전부 빼돌리고 저를 빈손으로 내쫓으려고 집 매각, 위임장까지 쓴 사람이에요. 그가 건강해진다고 해서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지킬까요? 오히려 더 빨리 이혼해서 저희 모녀를 내쫓으려 하겠죠. 시어머니는 민준과 미나의 계획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저 일시적인 실수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았죠. 어머님, 제가 김 변호사님이 분석한 은행 거래 내역서 전부 보내드렸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3번의 이체, 미나를 위한 3가지 명확한 지출 목적, 차 사고, 집 수리하고, 조카 국제학교 등록금까지 내줬어요. 우리 하윤이를 위해 모은 돈임이나 아들을 위해 쓰인 겁니다. 이건 가족을 돕는 수준이 아니라 계획적인 사기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더 차갑게 가다듬고 마치 경제학 강의를 하듯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직설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민준 씨를 구하지 않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저와 제 딸을 지키기 위한 손절입니다. 만약 제가 4천만 원을 빚내서 그를 구하면 그는 건강해지겠죠. 그리고 그와 미나는 계획대로 집을 팔아 저를 빈손으로 내쫓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재산도 없이 빚만 지고 병든 몸으로 이혼까지 당하겠죠. 저와 하윤이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마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녀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강울의 그녀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너무 믿었고 저를 너무 얕봤을 뿐입니다. 저는 그저 민준 씨가 제게 가르쳐준 대로 제 자신을 챙기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강조했습니다.
그에게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제 조건을 받아들이고 돈을 돌려주고 하윤이 양육권을 포기하라고 설득하세요. 그게 그를 살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배신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고통스러운 진실을 스스로 마주하도록 남겨두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결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저와 하윤이의 미래를 지킬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같은 날 시아버지께 전화가 왔습니다. 시골에 계셔 과묵하셨지만 가족 중 가장 강직하고 공정한 분이셨습니다. 아버님, 수진이냐?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지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네, 아버님, 미안하다. 수진아. 방금 내 시엄이랑 통화했다. 거래 내역서랑 집 판다는 위임장도 보내주더구나. 민준이랑 미나 녀석이 그렇게 천벌받을 짓을 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의 무거운 한숨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네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안다. 너랑 하윤이를 지키려는 거겠지. 민준이 녀석의 무심함과 기만 속에서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내가 다 미안하다. 시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사과를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공정한 분이신걸요. 수진아, 내 말 잘 듣거라. 내가 당장 시골로 내려가겠다. 시골에 있는 선산, 딸린 집을 팔겠다. 집 판 돈으로 민준이 녀석이 빼돌린 1억 5천만 원. 내가 다 갚아주마. 한 푼도 빠짐없이 갚을 테니 제발 민준이 좀 살려다오. 걔가 내 유일한 아들이다. 아무리 못난 놈이라도 내 피부치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의 모든 강직함과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아들을 구하고 제게 정의를 돌려주기 위해 가장 소중한 선산과 집을 팔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아버님, 집까지 파실 필요는 없어요. 아니다. 그래야 한다. 민준이가 잘못했으니 대가를 치러야지. 걱정 말고 네 조건대로 이혼 서류 처리해라. 내 것 되찾고 미나 녀석은 돈을 갚든지 내가 대신 갚을 테니 하윤이는 네가 키워라. 내가 민준이 녀석한테 도장 찍게 할 테니 제발 걔 좀 살려다오. 시아버지의 말은 늦었지만 가장 공정하고 시기적절한 개입이었습니다. 그의 강직함이 제게 정의를, 민준에게는 살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약속할게요. 민준 씨가 서류에 서명하고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면 제가 즉시 수술비를 처리하겠습니다. 시아버지와의 통화 후 모든 것이 끝을 향해 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정의를 얻었고 제 딸은 미래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한때는 보금자리였으나 이제는 고통의 기억만 남은 그 집과 작별하기 위해 예전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은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옅은 먼지를 비추었습니다. 8년간 민준과 함께 살았던 침실로 들어섰습니다. 텅 빈 신혼 침대, 거울을 보며 시댁에 인정받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다짐했던 낡은 화장대, 옷장을 열자 미나가 제 돈으로 산 새 차와 화려하게 수리한 집을 자랑하던 모습과 대조되는 재해지고 색바랜 옷들이 조용히 걸려 있었습니다. 민준이 즐겨 입던 셔츠를 만져보았습니다. 더 이상 고통이나 증오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공허함뿐이었습니다. 8년간의 헛된 희생,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짓밟힌 헌신,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후회의 마지막 눈물이었습니다. 과거의 어리석고 약했던 박수진을 위한
애도였습니다. 그녀는 죽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강하고 냉철하며 단호한 새로운 여자가 일어설 것입니다. 하윤이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 좋아하던 장난감들. 하윤이는 제 전부였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진정한 해방은 1억 5천만 원이나 집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시댁과의 감정적, 물리적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이 필요 없었습니다. 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제 힘과 정의로 싸워 이겼습니다. 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 여행 가방을 닫았습니다. 다시는 방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며 인생의 슬프고 고통스러운 한 장을 닫듯 무거운 철문을 잠갔습니다. 택시에 올라타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학교에서 하윤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기 위해서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변호사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개입하셨지만 시댁 친척들이 체면을 지키기 위해 몰려와 압박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병원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시댁 친척들이 무리를 지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선두에 서 있었고 얼굴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러면 안 된다. 제발 그 조건 좀 철회해다오. 이 집안 전체에 이렇게 망신을 줄 순 없어.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손을 뿌리치고 시어머니와 저를 둘러싼 친척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 조건은 아버님께서도 승인하셨습니다. 저는 싸우러 온 게 아니라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모든 것을 끝내러 왔습니다. 민준의 삼촌뻘 되는 한 남자가 어른의 권위를 내세우며 나섰습니다. 수진아, 네가 민준이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 걔가 이 집안의 장손인데 너무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냐. 저는 침착하게 맞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붐비는 병원 복도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삼촌, 여쭙겠습니다. 누가 먼저 야박하게 굴었습니까? 저는 8년간 희생했습니다. 제가 종양 수술비 500만 원이 필요했을 때 제 남편은 저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제가 아픈 동안 제 남편은 공동예금 1억 5천만 원을 전부 여동생 미나에게 빼돌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억 5천만 원은 미나의 차갑, 집수리비, 그리고 조카의 국제학교 등록금으로 쓰였습니다. 그 돈은 제 딸 하윤이를 위해 쓰여야 할 돈이었습니다. 저는 거래 내역서 사본을 삼촌에게 내밀었습니다. 보세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민준 씨는 저를 빈손으로 내쫓기 위해 미나에게 집 매각 위임장까지 써줬습니다. 저는 복수하는 게 아니라 저와 제 딸 하윤이의 것을 정의를 되찾고 있을 뿐입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웅성거리며 더 이상 대놓고 민준을 편들지 못했습니다. 제 조건은 이혼, 모든 재산 반환, 미나의 1억 5천만 원 상환, 그리고 하윤이의 양육권입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닌 정의의 실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준 씨가 서명하면 저는 그가 살 수 있도록 수술비를 댈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제가 이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 미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긴장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평소 예쁘던 얼굴은 두려움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달려들며 불태울 듯한 눈으로 쏘아보았습니다. 형님, 이 독사 같은 여자, 무슨 죄로 날
감옥에 쳐넣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럴 권리 없어요. 우리 오빠는 형님 남편이잖아요. 형님이 구할 책임이 있다고요. 미나는 평소처럼 기세등등하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녀를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그녀를 얼어붙게 할 만큼 냉정했습니다. 미나 씨, 난 널 협박하는 게 아니야. 법과 마주할 기회를 주는 거지. 당신은 우리 부부의 재산 1억 5천만 원을 빼돌리는데 가담했어. 이 죄의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저는 미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녀의 탐욕을 날카로운 말로 파헤쳤습니다. 특히 저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항목을 끄집어냈습니다. 네가 내 피땀으로 마련한 돈에서 가져간 700만 원 기억나? 그 돈 원래 내 딸 하윤이 교육 보험금이었어. 근데 넌 그걸 내 아들 국제학교 등록금으로 썼지. 넌 내 친딸의 미래를 훔쳐서 내 허영심을 채우고 내 아들을 명문학교에 보낸 거야. 네가 뭔데? 미나 씨, 그 돈은 내 돈이고 내 딸 하윤이 돈이야. 그 순간 미나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학비 내역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에 모든 음모가 발각되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는 재산은닉 공모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항상 딸을 무조건적으로 감싸던 시어머니조차 의심과 실망이 뒤섞인 눈으로 미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친척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조카 학비까지 뺏어서 제 자식한테 썼다고? 너무하네. 김 변호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나 씨, 저희는 1억 5천만 원의 송금 내역과 사용처에 대한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민준 씨가 당신에게 매각을 위임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법원에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만약 당신과 민준 씨가 박수진 씨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을 재산은닉 및 강탈 공모 혐의로 정식 고소할 것입니다. 민준 씨의 목숨뿐 아니라 당신의 미래도 위태로워집니다. 미나는 몸을 떨며 더 이상 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형님, 제발 소송만은 절대 안 돼. 저는 단호했습니다. 민준 씨에게 다시 전해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시간 30분 주겠어. 그러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물러나 병원의 모든 의료 조치를 중단하라고 요청할 거야. 저는 미나와 시댁 식구들 모두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더 이상 집안 싸움이 아니라 제가 확실한 승기를 잡은 법적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뒤돌아 의자에 앉으며 미나를 더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증오는 완전히 버렸습니다. 이제 오직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혼 합의서와 재산분할 약정서가 든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영원처럼 느리게 흘렀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민준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아버지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을 터였습니다. 바로 그때 시아버지께서 나오셨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제게 곧장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너랑 김 변호사는 나를 따라오너라. 민준이 녀석이 정신을 차렸고 내가 얘기를 끝냈다. 우리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은 창백하고 쇠약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지만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곁에 서 있었지만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나는 벽 구석에 숨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민준의 어깨에 무거운 손을 올렸습니다. 민준아, 애비 말
잘 들어라. 네가 틀렸다. 아주 잔인하게 틀렸어. 내 아내를 속이고 재산을 빼돌리고 집까지 팔아서 수진이 모녀를 빈손으로 내쫓으려 했어.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하냐. 민주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죄송하면 다냐? 수진이는 잘못한 게 없다. 그저 정의를 되찾으려는 것뿐이다. 너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수진이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 수진이가 재산을 되찾고 하윤이를 키우는 것. 그게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시아버지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수진아, 걱정 마라. 내가 시골 선산 딸린 집을 팔겠다는 각서에 도장을 찍었다. 민준이 녀석이 빼돌린 1억 5천만 원. 내가 꼭 갚아주마. 한 달 안에 갚을 테니 이제 이놈에게 살 기회를 다오. 김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 이혼 합의서, 재산 분할 약정서, 그리고 재산 은닉 금액 반환 약정서를 내밀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도 잃고 음모도 발각되고 목숨까지 위태로웠습니다. 수진아, 날 용서해줘. 민준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아요. 저는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당신에게 살 기회를 주는 것뿐이에요. 나중에 딸 하윤이 얼굴이라도 볼 수 있도록. 서명해요. 서명해요. 민주는 애써 몸을 일으켜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각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의 서명은 비뚤어졌지만 그것은 최후의 인정이자 정의 앞에 항복이었습니다. 민준이 서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승리감이 아니라 끝없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사랑과 믿음은 죽었고 이제 이 마지막 법적 구속력만이 남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챙겼습니다. 끝났습니다. 수진 씨, 모든 것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공정함에 감사드립니다.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저는 민준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민준 씨, 나는 이제 당신에게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서류 서명이 끝나자 저는 김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가서 이혼 신고를 마쳤습니다. 재산과 양육권에 대한 약정서까지 첨부하여 모든 절차는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독립적인 여성이 되었고 딸 하윤이의 양육권과 아파트의 소유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준에게는 긴급 수술비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저를 배신했지만 그는 여전히 하윤이의 아버지였기에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딸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수납 창구로 가서 오랫동안 몰래 모아두었던 제 개인 비상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환자 김민준 씨 수술비 보증금 500만 원 결제할게요. 이것은 은닉된 공동재산과는 아무 관련 없는 제 개인 돈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나 미나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자 시어머니와 미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수술비 영수증을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 수술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 500만 원 냈어요. 몇 시간 안에 수술 들어갈 거예요. 시어머니와 미나는 경악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고 난 후 제가 이런 행동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수진아, 어떻게 네가... 시어머니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저는 애써 귀를 기울이고 있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민준 씨를 구하는 건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내 딸 하윤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살아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살아서
당신 없이도 나와 내 딸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살아서 당신이 저지른 배신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 돈은 제 개인 돈이니 갚을 필요 없어요. 죽어버린 부부의 정에 대한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당신과 이 가족에게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확인받은 이혼 서류가 든 봉투를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혼했고 저는 제 것을 되찾았습니다. 하윤이는 제가 잘 키울게요. 부디 잘 사세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저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비록 이혼하고 양육권을 얻었지만 정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 미나는 아직 그녀가 빼돌린 1억 5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약속대로 시아버지께서는 시골의 선산을 딸린 집을 서둘러 파셨습니다. 당직한 분이셨던 그는 불과 몇 주 만에 1억 5천만 원에 가까운 거액을 제게 송금해 주셨습니다. 민준의 수술 후 간병비를 위해 작은 금액만 남기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공정함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미나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이 일에서 무사히 빠져나가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에게 미나의 재산은 이익, 공모 및 강탈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계속 추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님, 아버님께 대부분의 돈을 받았지만 저는 미나 씨가 법의 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녀의 탐욕이 제 가정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알아야 해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 씨, 제가 이미 경찰에 미나 씨의 행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녀는 출석 요구서를 받았을 겁니다. 돈을 반환하든 안 하든 그녀는 자신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 내역서, 문자 메시지, 민준의 이혼 상담 기록, 돈 반환 약정서, 모든 송금 거래를 무효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돈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제 존엄성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수진 씨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탐욕스러운 자가 법망을 빠져나가게 둬서는 안 됩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미나가 저항하며 빠져나가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민준이 사준 차를 팔았고 제 돈으로 수리한 집까지 팔아넘기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아버님께서 갚아주셨으니 이제 미나 씨 돈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녀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주세요. 그녀는 하윤이의 미래를 훔쳤어요. 쉽게 죄를 벗게 둘 수는 없습니다. 김 변호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 씨, 법의 이름으로 그녀가 불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가장 큰 처벌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평온하게 살 수 없을 겁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 자신과 딸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민준이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지만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그가 말을 바꿀 수도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배신이 너무나 깊었기 때문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민준은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그들과 철저히 거리를 둔 채 기다렸습니다. 이틀 후 민준이 전화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련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경계선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준 씨, 내 말 들려요? 제 목소리는 분노 없이 오직 단호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학이 넘어 민준의 목소리는 쇠약하고 뒤늦은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수진아, 나 미안해. 사과 필요 없어요.
모든 건 끝났어요. 당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려고 전화했어요. 저는 1억 5천만 원을 빼돌린 것부터 미나에게 집 매각 위임장을 써준 것까지 발각된 모든 음모를 낱낱이 밝혔습니다. 시어머니와 미나가 이 사실을 민준에게 숨겼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민준 씨, 난 다 알아요. 당신이 3개월 전부터 내가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이혼 상담을 받으며 나를 속일 계획을 세웠다는 걸. 당신과 미나 씨는 나를 빈손으로 내쫓고 심지어 내 돈으로 당신 수술까지 받게 한 다음 집을 팔아 도망치려 했죠. 당신 스스로가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법원과 경찰에 모든 서류를 제출했어요. 모든 것이 동결되었고 당신은 이혼 서류에 서명했죠. 내가 모든 걸 되찾고 하윤이를 키우는 조건으로요. 이게 마지막 최후 통첩입니다. 모든 조항을 받아들이고 미나는 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고 남은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내 변호사에게 협조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병원의 다음 치료 단계에 대한 비용 지불 능력이 없다고 통보할 겁니다. 제가 보증금을 냈지만 수술 후 치료와 장기적인 관리에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가 모든 저항 의지를 버리도록 마지막 결정을 강요했습니다. 수진아, 알았어. 다 받아들일게.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줘. 내가 잘못했어. 너랑 하윤이한테. 정말 미안해. 민준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어머님과 미나 씨에게도 똑똑히 전해요. 만약 그들이 계속 나를 괴롭히려 든다면 법을 동원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거라고. 당신은 살 기회를 얻었어요. 그에 걸맞게 살아요. 다시는 전화하지 않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민준과의 감정적, 법적 속박을 모두 끊어냈습니다. 그에게 살 기회를 주었지만 그 대가로 저를 위한 자유와 정의를 얻었습니다. 그 직후 시아버지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수진아, 방금 민준이 녀석과 통화했다. 다시는 너에게 반항하거나 말을 바꾸지 않겠다는 각서를 다시 한번 쓰게 했다. 내가 다시 한번 사과하마.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아버님의 공정함 덕분에 제가 정의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다, 네가 옳은 일을 한 거야. 나는 그저 민준이 녀석에게 살 기회를 주었을 뿐이다. 오늘 시골집 매매를 마쳤다. 내 통장으로 1억 5천만 원 전부 송금했다. 저는 놀랐습니다. 약속하셨지만 이렇게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 하윤이와 제 미래를 위해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거라. 그 돈은 원래 내 피와 땀이었으니 내가 돌려주는 것뿐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민준이를 구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야. 우리 집안이 며느리를 속였다는 오명을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다. 나중에 하윤이가 자기 아비와 이 집안을 경멸의 눈으로 보게 하고 싶지 않다. 시아버지의 개입은 민준의 목숨을 구했을 뿐 아니라 제 행동의 정당성을 마지막으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집안에 유일하게 강직했던 분이 제 편에 서준 것입니다. 수진아, 민준이 녀석은 수술 후에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 내 시어미도 많이 지쳤다. 너는 이제 자유로워졌으니 내 인생을 살아라. 민준이와 미나는 자신들의 탐욕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그래도 하윤이는 내 손녀이니 연락은 하고 지내자. 네, 아버님,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윤이 데리고 자주 찾아뵐게요. 시아버지와의 통화는 제 마음의 마지막 짐까지
완전히 덜어주었습니다. 이제 제 수술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충분한 자금이 생겼습니다. 하윤이의 양육권을 얻었고 재산을 되찾았으며 무엇보다 시댁에서 유일하게 존경했던 분으로부터 공정함을 인정받았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치고 시아버지께 돈을 받은 후 저는 제 병을 치료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제게 종양을 진단했던 의사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일 500만 원 준비됐어요. 바로 수술 받고 싶습니다.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긴장과 고통이 끝난 후 병상에 누워있자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종양이 제거된 것처럼 제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정신적 부담이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저는 제 영혼을 완전히 정화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상처와 배신을 잊어야 했습니다. 저는 딸 하윤이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윤아, 우리 제주도 갈까?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멀리 가서 새롭고 즐거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순수한 아이는 기뻐하며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두 모녀의 제주도 여행은 열흘간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언덕 위에 있는 작고 예쁜 집을 빌려 안개 낀 도시의 전경을 감상했습니다. 함께 요리하고 산책하고 절대적인 평화를 만끽했습니다. 증오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민준, 미나, 시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목표는 이제 오직 미래, 제 건강, 그리고 딸 하윤이의 행복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돈의 일부로 오랜 소원이었던 하윤이의 교육보험을 완납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저는 새로운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제빵이었습니다. 항상 빵 만들기를 좋아했지만 바쁜 삶과 절약 때문에 이 취미를 추구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만든 빵 너무 맛있어. 나중에 빵집 차려. 하윤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말이 제 마음에 아이디어를 심어주었습니다. 제게는 1억 5천만 원의 자금이 있었습니다. 독립과 자유도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 빵집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빵집 이름은 수진의 작은 빵집으로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행복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가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이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오자마자 저는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들여 예전 집을 잡고 예쁜 빵집으로 개조했습니다.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제빵 도구를 사고 전문 제빵 강좌를 수강했습니다. 개업 당일 수진의 작은 빵집은 아침 햇살 속에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하윤이는 제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특히 지연이가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는 제 성과를 보며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것은 어떤 남자나 시댁에 의지하지 않고 제 손으로 직접 일군 재산이자 사업이었습니다. 그 행복을 만끽하던 순간 탐욕에 대한 경고처럼 빠른 업보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나 책망이 아닌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민준이가 2차 수술을 받아야 한단다. 이번에는 5천만 원이 더 필요해. 혹시 도와줄 수 있겠니? 집안 살림은 다 팔았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첫 수술비 500만 원은 제가 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혼했고 더 이상의 의무는 없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더는 도와드릴 수 없어요. 저는 제 수술과 빵집 개업에 모든 돈을 썼습니다. 민준 씨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해요. 시어머니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미나 그년이
내 시아버지가 선산 판돈으로 갚아준 1억 5천만 원을 전부 들고 자기가 살던 집까지 팔아서 도망쳤단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나는 오빠와 부모님까지 배신한 것입니다. 그녀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위독한 오빠와 빚더미에 앉은 늙은 부모를 버리고 돈을 들고 도망친 것입니다. 어머님, 유감입니다. 그게 바로 탐욕의 대가입니다. 민준 씨는 저와의 관계를 제 손으로 망쳤고 이제는 자기 여동생의 배신을 마주해야 하는군요. 시아버지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한번 남은 재산을 팔아야 할 겁니다. 전 시댁은 이기심과 배신으로 너무나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다짐을 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에 더 이상 증오는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미나에 대한 혐오감만 남았을 뿐입니다. 저는 제가 악해서가 아니라 정직하게 정의를 되찾는 길을 선택했기에 승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 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제 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제 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제 일로 돌아갔습니다. 경제적 독립과 딸과 함께하는 행복이야말로 제가 제 손으로 가꾼 달콤한 열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혼 후 3년, 저와 하윤이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진의 작은 빵집은 끊임없이 성장했습니다. 저는 2개의 지점을 더 열었고 완전한 경제적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고만 살던 약한 여자가 아니라 성공한 여성 사업가로서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전 시댁에는 빠른 업보가 닥쳤습니다. 민주는 2차 수술 후 반신마비라는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해 시어머니에게 기대어 살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일할 능력을 잃은 그는 저와 하윤이에게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시누이 미나는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돈을 들고 도망쳤지만 김 변호사의 끈질긴 추적과 재고소 덕분에 체포되어 재산은닉 및 강탈죄로 합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저는 증오를 완전히 내려놓고 사업에만 집중했습니다. 당직했던 시아버지는 아들을 구하고 빚을 갚기 위해 모든 재산을 처분하셨고 가끔 하윤이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항상 그분께 최대한의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제 빵집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딸 하윤이는 열심히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이 턴수로 다름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민준과 함께한 8년과 독립 후 3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행복하기 위해 남편도 대를 이을 아들도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 자신과 딸을 기만과 배신으로 가득한 거짓된 삶에서 구해냈습니다. 저는 딸 하윤이와 함께 자유롭고 행복하며 존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의 가치는 아들을 낳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녀의 주체성, 강인함, 그리고 정직함에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혼 후 5년, 저는 제 빵집 본점, 수진의 작은 빵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빵집은 도시에서 유명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엄마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딸 하윤이는 이제 지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는 소녀가 되었습니다. 전 남편 민주는 여전히 반신마비, 후유증을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제게 연락해 사과하고 후회를 표현하려 했지만 저는 항상 거리를 두었고 하윤이는 시아버지의 감독하에서만 만나게 했습니다. 부녀의 정을 막지는 않았지만 그가 제 평화를 해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출소했지만 사회적 낙인 속에서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탐욕에 대한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저는 증오를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분노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평온함만이 남았습니다. 진정한 해방은 저를 상처 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었을 때 찾아왔습니다. 맑은 어느 아침, 저는 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밀가루, 버터, 바닐라 향이 어우러져 달콤하고 따뜻한 향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거울 속에는 성숙하고 강하며 진심으로 미소 짓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병도 외로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갓 구운 빵을 오븐에서 꺼냈습니다. 부드럽고 깊은 단맛, 그것은 제가 힘겹게 싸워 얻어낸 행복과 자유, 그리고 존엄의 맛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민준의 아내였을 때 꿈꿨던 것보다 훨씬 더 눈부시고 아름다운 새로운 장으로 넘어갔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행복하기 위해 아들이 필요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재산 싸움뿐만 아니라 저 자신과 딸을 지키는 싸움에서도 승리자였습니다. 하윤아, 이리 와. 엄마가 새빵 만들었어. 아이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제 인생은 영원히 딸과 함께하는 주체적이고 행복한 날들일 것입니다.